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교성의, 아니, 최동호의 스포츠당. 이거 방송 사고예요. 녹음 방송이라면 다시 하는데. 왜냐면 시그널에 최동호의 스포츠당 바로 위에 최규성 대중음악이 있거든요. 예전에 최규성 선생 기억하시죠? 네. 최동호의 스포츠당입니다. 네, 다시 해야지. 사죄의 표시입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 지상철 조합원이 매우 궁금하다고 하시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고 보니까 지상철 조합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들으시네요. 그죠? 예, 한 번 듣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듣다 보니까 네. 세뇌당한 느낌이 있어서 네. 언젠가 한번 제가 꼭 그 연지연 한번 네네. 꼭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1년 넘게, 예. 1년 6개월 넘게 계속 광고를 하고 계세요. 예, 꾸준히 하고 있고, 자꾸 들으니까 좀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랑 좀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맛있어요. 건강이. 아주 진합니다. 예. 예,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게시판에도 나왔지만 예. 원래 철원 오대쌀은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보통 쌀에 비해서는 비싸요, 확실히.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쌀보다 훨씬 싸게. 예, 우리 조합원들 유통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협동조합 정신이잖아요. 17반. 예, 유통 마진 같은 거 없애고. 야, 이런 것이 널리 퍼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무튼 최동호의 스포츠당. 오늘 뭡니까 인트로로 할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제 프로야구 FA잖아요. 스토브 리그로 들어와서. 예, 86억 원, 80억 원, 이렇게 수십억 원이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부러운 예. 얘기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거품이 네. 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 쪽에서, 이 FA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 네. 구단 운영이 어렵다. 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전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FA 몸값이 비싸져가지고 구단 운영이 어렵다. 이 얘기 하는 게. 일단은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84억 원, 90억 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롯데의 강민호 선수 75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FA 최고 몸값을 기록을 했죠. 전혀 이게 내용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FA라는 것은 그 일정 정도 선수 생활을 한 그런 선수 중에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선수들이 자유계약, 그러니까 연봉 상한선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몇 년간에 걸쳐하고 장기 계약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 프로라는 프로 스포츠의 특성상 이 우리 운동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게 될 때, 입문하게 될 때 모두가 이제 허용해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손병희 형님이 LG 유니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메이저리그는 뉴욕 양키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꿈을 키우면서 야구를 했다 이겁니다.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나 LG 가고 싶어. LG에 원서를 낼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프로에서는. 그러니까 선수에게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오로지 팀만이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1차 지명, 2차 지명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라고 하는 지명 제도를 통해서. 근데 LG에 들어가게 됐어요, 손병형 님이. 근데 겉에서 보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야. 팀 분위기도 그렇고, 구단 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LG 싫고 나는 롯데로 갈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얘기죠. 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고졸 선수들은 9년, 이 대졸 선수들은 8년 동안 구단 마음대로 선수를 벌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구단 임의대로 이 선수를 처분할 수 있는데, 선수가 다른 팀을 선택하거나 구단에서 이 트레이드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권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면은 현대판 고액 연봉의 노예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졸 선수들은 9년이고요. 이 대졸 선수들은 8년 동안 이런 기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선수에게 비로소 이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를 획득한 선수들을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 F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리 에이전트.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FA로 나오는 선수들에게 연봉이 갑자기 훅 뛰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이 9년이나 8년 동안 그 불평등한 계약에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FA 권리를 획득했을 때에 일종의 이 사이닝 보너스, 계약금 조로 연봉 인상을 보상해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난해 75억 원 받고 강민호 선수 역대 최고 몸값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 최정 선수가 또다시 86억 원 최고 몸값 신기록을 세웠고요. 지난해 그 FA 선수들 계약한 총액이 523억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9명 가운데 13명이 계약을 했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선수들이 6명이나 남았는데도 지난해 총액을 또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구단에서 FA 몸값이 너무 치솟아서 구단 운영 어렵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니 그 거품 끼우고 이 몸값 부풀려온 주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단이잖아요. 아, 구단이 그렇게 한 건가요? 구단이 몸값을 올리는 거지 누가 올립니까? 아, 하긴. 안 올려주시면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기 싫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FA는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된 선수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FA로 나왔는데 구단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FA를 안 하고. 일종의 프리 선언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솔직히 내 기량이 지금 앞으로 지금 상품성도 별로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잘할 자신도 없으니까 그냥 불러만 주시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니다. 나 이제 정정당당히 내 몸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FA 대상자로 해서 모두 FA를 선언하는 건 아닌데 그중에 선언한 선수 중에 낙동강 오리얼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수 생명이 저절로 자동 은퇴가 되는 선수도 있죠. 야, 이거는 도박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단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몸값을 올려놓고서 이제 와서 너무 몸값이 치솟아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템퍼링이라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사전 접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KBO가 FA 선수들을 공시하게 되면은 일주일간 먼저 원 소속팀하고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협상.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팀들이 군침 흘리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 템퍼링 금지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 템퍼링 금지를 지키는 구단이 한 구단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롯데 장원준 선수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원준에게 이제 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미리 가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가 얼마를 더 주던 롯데가 부르는 값에 20억 원을 더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롯데하고 계약할 때 한층 올린 만큼 가격을 올려놓겠죠. 롯데도 잡으려고 애를 쓰겠고요. 최고가의 플러스 20억 원을 더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게 되면은
이 우선 협상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1일서부터 11월 7일 자정이 되면은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역대 FA 계약 사례를 보면 자정이 되면서 마감이 되고 밤 12시 10분 15분에 계약 발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아니, 70억, 60억, 80억짜리 계약인데 10분 만에 얘기하고서 도장 찍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한 바는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사전 접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지난해 정근우 선수하고 이용규 선수 하나로 갈 때 네. 사전 마감 협상이 마감된 그날, 다음날 새벽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둘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 새벽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협상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는데 마감되자마자 밤에 그냥 저 팀 달려나가가지고 얘기해서 도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전에 다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구단끼리 이렇게 이제 정해진 제도 지키지 않고 다 이제 필요할 때, 몸값을 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는 너무 치솟아서 이 구단 운영이 어렵다 얘기하는 거는, 자가당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구단의 속사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구단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구단 운영이. 왜냐? 이 오너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스포츠 운영이 아니라 대기업의 홍보고 그룹의 위상을 맞춰놓기 위해서 이 프로야구단을 기업으로 보고 운영한다기보다는 우리 그룹의 위상에 맞춰놓기 위해서 성적을 먼저 내야 되고 우승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2011년인가요? 이 박찬호 선수가 하나로 올 때. 네. 그것도 김태균 선수도 일본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찬호, 김태균 선수가 이제 국내로 복귀한다, 유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한화의 김승현 회장, 한화 홈구장 경기가 가지고, 근사하게 아주 폼나게 네. 선언했습니다. 한화 팬 여러분, 제가 박찬호하고 김태균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난리 났죠. 이 얘기 한화 팬들은 신나잖아요. 그렇겠네요. 환호성 나오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전 히어로가 된 거죠. 네. 김승현 회장 스타일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얘기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박찬호랑 김태균하고 입단 협상하려고 실무자가 붙어가지고 협상 테이블 할 때 하나 구단 직원들이 그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달란대로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구단의 재정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줘가지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올려놓고서 나중에 이거 이제 물론 그때 이 박찬호하고 김태균은 FA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FA 같은 경우에도 그룹의 오너가 올해는 우리가 우승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우승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구단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인 3년, 4년짜리 플랜 세워가지고 선수 육성할 수 있습니까? 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총력전 해야 돼요. FA 선수, 네. FA는 이제 8년, 9년이니까 쓸만하다는 선수, 검증된 선수를 지금 막 데리고 와야지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지상과제가 설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몸값에 거품이 꼈다는 거 알면서도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더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가격 평정해가지고. 네. 이런 짓 해놓고서는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번에는 돈이 좀 재정이 열악해서 선수 지켜야 될 때, 이럴 때는 또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구단 운영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시장 질서를 교란해놓고 그러면서 돈을 돈 대로 쓰고 나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럼 와중에 무명의 선수들, 또 2군 선수들에 대한 그런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연봉의 빈입긴 부익부도 점점 그래서 결국은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속화되죠. 네. 이게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하는 선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십 배 정도의 선수들이 눈물 흘리면서 사라지고 있죠. 네. 인생을 접고. 사실은 FA를 선언할 정도의 선수라면은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발된 선수들이 1군에 남아있죠.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량을 발휘한 선수들, 20대 중반 훨씬 넘어가는 그런 나이에 또 30대 가까운 나이에도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 그 중에서도 각 구단에서 쓸모있다고 판단되는 소수 몇 명만이 FA 선언을 하고 그 중에서도 몇 명만이 FA 대열에
대박 대열에 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FA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이야기도 참 듣고 싶은 얘기들 많습니다만, 스포츠당,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갈까? 아니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 뭐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인천과 부산의 올림픽 유치 얘기라던가, 또는 최근에 어느 유도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게 시가 뭐 마감이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두고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부산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가 기사로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하겠다고 지어놓은 경기장들 적자이고 이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주경기장도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거 매각하겠다고 내놓으면 누가 다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에요. 일단 이러면서 이 경기장 활용 방안으로 올림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잠깐 나왔는데 이 인천시의 그 입장을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론을 지켜보겠다, 뭐, 이 얘기인데, 앞으로 기회만 되면은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이게 끝없는 개발족들의 이 발상 아닙니까? 뭐 하나 지어놓고 그 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이벤트를 벌이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난받고 비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있죠. 인천시에 특보로 간 이 거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태권도 출신의 국회의원. 부산 출신인데 인천시 시장에 특보를 갔죠. 문대성 의원이. 네네네. 카피 문대성 선생. 이거 저하고도 참 인연이 깊은 분인데. 영어로는 문도리코죠. 그 인천시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쓰겠죠. 이 경기장 활용 방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해야지 되고 또 무슨 대회 개최해야지 되고 이런 건 이제 계속 이제 자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두 눈 좀 보고서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 얘기 할 수도 있겠군요.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저들이 기회를 줄 거예요. 오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두 번째입니다. 즉 제일동포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초창기에 와서 특히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 특히 오늘은 김일용과 장명부와 김일용. 참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김일용과 장명부 얘기를 우리 프로야구 초창기 자이니치 제일교포 얘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선수의 공통점,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한 살 차이입니다. 김일용이 51년생, 장명부가 50년생, 장명부가 1년 형님이죠.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야구를 했고 또 요미우리에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명문구단 중에 명문구단이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와가지고 공을 뿌렸죠. 이런 공통점이 있는 두 선수인데 너무나 달랐어요. 극명하게. 예를 들면은 김일용은 그때 이 귀공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요미우리의 에이스였었다. 그리고 이 공 던지는 것도 정통파 스타일이었었거든요. 한번 쳐봐라. 그리고 자기 공을 자기 마음대로 뿌려대는 거죠. 키도 훤칠하고 좀 귀족적이었어요, 느낌이. 반면에 장명부는 던질 테니 쳐봐라가 아니라 이리저리 공을 컨트롤 위주로 해가지고 이 타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난 뒤에 정반대 컨트롤 위주의 노련함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이른바 이제 타이밍을 뺏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일교포라는 이 신분의 어떤 그 차별에 끝없이 저항했던 선수였습니다. 장명부 선수는. 그러면서도 한국 국적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선수였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온 정명부인데 그들의 인생 스토리도 은퇴 후에 김일용은 일본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화려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장명부는 뭐 삼성이나 롯데에서 코치 생활 잠깐 하다가 한국에서 사기당하고 사업하다가 파산하고 이러다가 쓸쓸히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일본에서 택시기사 등으로 연명하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돌연사를 했군요.
이렇게 그 공통점이 많은 두 선수였는데 이 성격과 스타일대로 아주 대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였었죠. 자,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김일웅이라는 이름이 68년 이제 8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오게 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이 8월 22일, 68년도 8월 30일자인데요. 네. 지난 8월 22일 오사카 갑자원에서 열린 일본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한 시즈오카 상고의 피처 교포 김일웅 군에 대한 스카우트전이 요즘 일본 스포츠계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네. 이 김 군은 20일 일본 프로야구의 강호 자이언츠 팀으로부터 입단 교섭을 받은 외에 다이오, 주니치, 그리고 니시 서전철 이렇게 되는데 니시데츠 이거는 지금 없는 팀인데 제가 이거 일본식으로 읽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빼놓겠습니다. 니시 고쿠데츠 이렇게 되겠군요. 서국철이라고 써 있으면 니시 고쿠데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적극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네.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자원 대회 준우승 투수입니다. 예. 이게 이제 8월 30일자 보도인데 이 9월 7일자 동아일보에 드디어 김일웅 군이 일본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미우리가 꼼수를 부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로 지명을 해가지고 데려오게 되는데 요미우리는 김일웅을 드래프트가 아닌 드래프트 정원 외로 일방적으로 지명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만큼 김일웅이 탐이 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규정이 일본에서 바뀌게 되죠. 네. 일본의 드래프트 규정을 흔들면서 김일웅은 요미우리에 입단할 정도로 유망주로 관심을 모았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68년 9월 10일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냐면 이 김일웅 군의 자이언츠 입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토리 니시 고등학교의 제1교포 투수 장명부 군의 스카우트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는 히로시마 구단 또 요미우리와 이 2천만 원의 조건을 내세우고서 입단을 교섭 중에 있다. 2천만 원? 예. 이것으로 보면은 장명부도 요미우리와 자신의 연고 구단인 히로시마의 그 입단 교섭, 스카우트 대상이 될 정도로 고등학교 때 뛰어난 투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김일웅은 시즈오카 상고 2학년 때 이 준우승을 했는데 요미우리에 입단하기 위해서 시즈오카 상고 2학년에서 중퇴를 하고 요미우리에 입단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제가 김일웅과 장명부가 입단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일웅이 입단이 이 고등학교 2년 중퇴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일웅이 1년 더 빠르게 들어간 거였었죠. 그 장명부는 그 다음 해에 1년 늦게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연습생으로. 예. 근데 이 김일웅이 요미우리에 입단하던 당시 70년대가 요미우리의 최전성기였었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9회 연속 일본 시리즈를 제패한 거죠. 9회 연속 일본 시리즈. 막강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김일웅에게 71년에 이제 4승 3패, 방어율 2.02 정도로 활약할 정도로 이제 평범한 투수로 활약하게 되는데 김일웅이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였었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미우리의 전설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이 75년에 요미우리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나가시마는 김일웅을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나가시마 감독은 대표적인 타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투수를 보는 눈도 대단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시마가 김일웅을 선발로 대본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김일웅이 이제 75년 취임 이후에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선발로 꾸준히 활약을 하게 되면서 방어율 1위로 기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 이전까지
요미우리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연습생으로 입단했던 장명부에게는 기회가 오지를 않죠. 네. 그래서 장명부가 분풀이 하듯이 73년에 이 난카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난카이 호크스. 예. 예. 난카이는 남해. 예. 즉 남해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철. 예. 그 회사인데. 예. 철도 회사죠. 예. 예. 난카이 호크스. 73년에 이제 난카이로 이적했는데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이적하던 73년 그 해에 난카이에서 7승 7패, 방어율 2.87 기록하면서 활약을 했거든요. 방어율 괜찮네요. 괜찮죠. 네. 근데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바로 그 73년에 이적했던 바로 73년에 센트럴 리그에서 요미우리가 우승했고요. 퍼시픽 리그에서 난카이가 우승했습니다. 네. 일본 시리즈에서 난카이와 요미우리가 만나게 된 거였었죠. 그렇겠네요. 장명부로서는 설옥전이었었고, 네네. 그다음에 김일웅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아. 장명부가 이제 일본 시리즈에서 73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3차전에서 선발로 등판했는데 5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아. 요미우리가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되군. 네. 이렇게 이제 요미우리와의 인연을 통해서도 장명부하고 김일웅은 끝없이 만나게 되는데 네.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장명부에게는 이제 김일웅에 대한 콤플렉스가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명부는 끝까지 김일웅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더 실력이 낫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요미우리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요. 네. 김일웅과 끊없이 비교가 되면서 대접은 그리고 이 평가는 김일웅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네. 김일웅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밤의 신사라고 해서 예. 밤 경기에 특히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황금박쥐라고 이제 네. 그 불리고 했었었는데요. 네. 이 76년부터 김일웅이 요미우리에서 4년간 두 자리 승수를 올리면서 활약했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77년, 78년 2년 연속 평균 자책점 1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미우리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82년 되면서 이제 9위가 떨어지게 되죠. 네. 83년에는 팀 내 그 마운드 세대 교체 때문에 은퇴 기로에 서게 돼요. 나이도 뭐 30대를 넘겼으니까요. 예. 네. 이때 나가시마 감독이 또 인생의 그 전환점을 알려주는 조언을 하게 되죠. 네. 야, 삼성이 나한테 야구 때문에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네. 삼성 가서 한번 던져봐라. 나가시마 감독이 제안하는 거였었어요. 소개를 해준 거였었어요. 나가시마 감독이. 예. 예. 그래서 84년에 김일웅은 이제 삼성에 와가지고 84년에 16승, 85년에 25승 기록하면서 이 삼성의 전후기 통합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총 3년 동안 던졌는데 이 3년간 54승 20패. 엄청나네요. 평균 자책점은 2.53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던졌는데 86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86년에도 이제 선발로 던졌거든요. 네. 근데 시즌 도중에 김일웅이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요? 삼성 구단에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서. 일본 가서 한 달 동안 지나다가 갑자기 삼성에 복귀해가지고 공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뭐 했냐. 모두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집안에 일이 있다, 개인사 때문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김일웅이 은퇴 후에 밝힙니다. 네. 당뇨병 치료하러 갔었다. 구단에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 얘기하면은 이제 프로 선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라든지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당뇨병이라는 게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운동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고달픈 병이었었거든요. 네. 당뇨병 치료하러 일본에 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또 잘 던지죠. 네. 이렇게 이제 김일웅도 뭐 나름의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치밀한 면도 있고 집념도 있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 김일웅의 당뇨병 증세가 좀 두드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형편이라 그랬으니까 84년, 85년에 2년 연속으로 200이닝을 던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리했다는 얘기죠. 무리했다는 얘기군요. 예.
당뇨병 치료하고 와가지고 놀라운데 네. 당뇨병 치료가 난 다음에 삼성이 복귀하고 난 뒤에 13승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완치가 아니라 뭐 네. 음식도 조절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네. 하여튼 뭐 이게 김유령이 잘 던졌던지 아니면 우리 프로야구가 좀 약하던지 둘 중에 하나였었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였었냐면 식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은 단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사이다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아이고 듣기만 해도 이러니까 이제 병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김일용은 한국에 와서 참 열심히 던졌습니다. 네. 그 삼성에서도 평가도 좋았고요. 인간관계도 이 삼성 선수들하고 잘 사귀었는데 행운이 따르는 건지 본인의 그 노력한 그 결과였는지 몰라도 이제 삼성이 그 당시에 이제 다저스하고 이 교류팀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훈련하러 다저스에서 이제 기술련 수수 받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다저스에 이제 훈련 캠프에 갔을 때 김유중이 다저스에 가서 이제 포크볼을 배우게 됩니다.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예. 그런. 네. 근데 그것도 재미도 많이 봤죠. 네. 재미도 많이 보면서 김유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통파 스타일에 내가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내 공을 내가 뿌릴 테니까 칠 테면 쳐봐라.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었었는데 나이도 좀 들고 한국에 와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완급 조절하면서 이제 컨트롤 위주의 투수로 좀 바뀌게 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한국에서 이제 승수를 쌓게 되니까 일본에도 김유령의 얘기가 전해지는 거죠.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야 김유령이 살아났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 예. 그리고 아주 간 줄 알았더니 아주 간 게 아니더라. 이런 소문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김유령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다시요? 예. 야, 금이환영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김유령이 다이오라는 이제 지금의 요코하마라는 팀이거든요.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그쵸? 예,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인데 여기는 전신. 다이오 웨일즈네요. 예, 예. 예. 다이오에 입단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쿠르트로. 예. 다시 이제 이적을 하게 돼서 야쿠르트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야쿠르트 그 16년 만에 일본 시리즈 우승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당시 야쿠르트 스와로즈 1992년이면은 그 전설적인 포수 후루타. 야사가 있었던 데군요. 예. 예. 그 야쿠르트에는 임창용이 마무리로 활약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창용 이전에 이제 김유중이 우승을 일본엔 경력이 있었던 거였었죠. 요코하마 다이오 웨일즈에서 5시즌 동안 그 87년부터 예. 던졌었는데 그 다이오 웨일즈는 저 고래입니다. 영어식으로 그대로. 예, 그렇죠. 다이오는 대양인데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근해 그런 그 어족 자원을 싹쓸이해 갔던 예. 그 회사가 맞고요. 그 회사요? 그 독도 가가지고 네, 물개인가 물품인가? 강치 남역하고 그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예, 일본의 그 대표적인 수산 회사였죠. 그 회사구나.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 드문 일인데요. 예. 이 김유령이 삼성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금전적으로도. 나가면서 돈을 이적료를. 그러니까 요미우리에서 올 때 이적료로 요미우리에다가 1,000,000엔을 지급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000,000엔. 근데 삼성에서 3년 뛰고서 다시 다이오로 갈 때 다이오로부터 3,000,000엔을 트레이드 머니로 챙겼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좀 드문 일이죠. 그러게요. 뭐 삼성은 뭐 김일용 하면은 아주 뭐 성적으로나 뭐로 보르나 전부 다 땡큐죠. 상쾌한 기억으로 남았겠군요. 예. 네. 그래서 김일용은 은퇴 이후에 한국 프로야구도 야구하고도 이제 교류를 지내고 일본에서 이제 그 텔레비전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대접을 받는 이 원로이자 선배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렇군요. 그것이 김일용 1992년에까지 활약하고 40이 넘은 나이에서도 활약을 하고 예. 해설자로도 활약을 하고 해피한 야구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군요. 예. 네. 근데 이 같은 시대에 일본에서도 같이 야구를 하고 한국에서도 야구를 같이 했던 장명부의 스토리는 더 극적입니다. 네. 더 극적인데 장명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미라는 팀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년 멤버인 산미 슈퍼스타즈. 잊을 수 없는 팀이죠. 네.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 산미 인천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사용이라는 그 투수. 네.
이 감성이라는 투수는 원래 이제 뭐 야구를 했던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미 특수강이라는 그 직장인 야구 동호회에서 뛰던 선수였었습니다. 네. 근데 동호회 치고는 공을 잘 던진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산미 슈퍼스타즈가 선수가 부족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네. 프로로 뛰어라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미가 이 82년 원년에 꼴찌를 했었죠. 선수 네. 자원이 부족하니까. 네. 어느 정도 했었냐면은 승률이 1할 8푼 8리였었습니다. 네. 2할이 안 돼요. 그 오비와의 경기에서는 시즌에 16전을 하게 되는데 오비에게 16전 전패.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선수를 급하게 구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프로야구 팀으로서 면모가 전혀 안 섰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장명부라는 선수를 알게 된 거였었죠. 예. 장명부가 등장할 때 초반에 우리 언론에서 붙여졌던 별명이 괴물투수. 또는 1억 원의 사나이였었거든요. 연봉이 높았다는 얘기고. 예. 이 연봉이랑 계약금이랑 합쳐서 전부 다 현금으로 받게 된 것이 1억 3천만 원이었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세금 대신 내주고 아파트하고 승용차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그는 2억 원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산미에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그 당시 최고 연봉. 엄청났죠. 82년도 최고 예. 연봉이 박철수는 2천만 원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만. 네. 근데 산미도 이 바보가 아닐 텐데 네. 왜 장명부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쥐어주게 됐을까? 예. 그만큼 일본에 있을 때 장명부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미우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요미우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카이라는 팀에서 난카이라는 팀으로 이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난카이라는 팀에서 이제 4년간 뛰었는데 이때 이제 33승 32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77년부터 82년까지 원래 자신에게 이제 관심을 보였던 히로시마 카프로 이적을 했는데 히로시마 카프에서 6년간 58승 40패를 기록했습니다. 괜찮은 성적이네요. 잘했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 거둔 성적이 통산 이 91승 84패이거든요. 네. 91승 84패면은 아주 그 뛰어난 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패보다 승이 많았다는 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장명부가 한때에는 일본에서 승률왕 히로시마에서 던졌을 때 네. 승률왕 1위에 오를 정도로 이 빼어난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히로시마에서는 이 79년하고 80년 히로시마가 일본 시리즈 2회 연속 우승으로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장명부가 2회 연속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일본 시리즈 2회 연속 우승에. 그러니까 79년 히로시마가 이제 긴데츠라는 팀하고 일본 시리즈에서 맞붙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장명부가 일본 시리즈 7차전 중에서 3번 등판했습니다. 3번 등판해가지고 1차전, 7차전에서 중간 게이트로 나왔고요. 이 4차전에서는 완투승을 거뒀고요. 80년에 히로시마와 긴데츠에 다시 이제 재격돌 했을 때에 이때도 3번 등판했는데 1차전에서 중간 게이트를 했고 3차전, 6차전에서 선발로 등판해가지고 2승을 따냈습니다. 어이구, 이 정도면 예, 장명부도 히로시마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독특한 역할을 했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히로시마에서 나름대로 이제 전성기를 지내면서 장명부가 에이스다운 활약을 하게 되는데 네. 장명부로서는 또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일이? 히로시마에서. 네. 이것을 아주 그냥 정제된 기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명부가 산미에 입단할 당시에 이 신문 기사입니다. 네. 이 182cm 92kg의 거구인 장명부는 우직해 보이는 인상과는 다르게 정교한 두뇌 피칭으로 유명하다. 장이 일본 프로야구의 환멸을 느끼고 귀국을 결심한 것은 팀 내부의 심한 차별 대우 때문이었다. 장이 선발 등판 4회까지 큰 스코어 차로 리드하면서 승기를 잡았을 때 일본인 투수로 마운드를 교체, 귀중한 승리를 넘겨줘야 되는 억울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 또 히로시마가 80년 일본 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을 때 장은 3게임의 등판에 한 게임 완봉승을 거두는 호투로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막상 수당 배분에서는 한 게임도 출전치 않은 다른 일본인 투수에게 3배의 배당금을 주는 것을 보고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
아이고. 왜 장명부가 고민하고 그가 끝없이 저항하고 대항을 했어야 됐는지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장명부는 이 당시에도 한국 국적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일용 투수는 일본 국적이었다는 거군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장명부에게 장명부가 이렇게 잘 던지고도 이름이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KBO의 고문이었던 장훈 선생이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였었죠. 이럴 바에야 한국 가서 던져라. 그래서 끝없이 이 선수를 찾던 산미와 연결이 된 거였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장명부 보통 하면은 이 83년에 이제 산미에 입단해가지고 이 불멸의 기록처럼 느껴지는 30승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30승만 얘기를 하지, 네. 이 83년에 장명부가 얼만큼 던졌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김일용이, 2년 연속 200이닝을 던지면서 좀 무리가 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83년에 장명부는 427이닝을 던졌습니다. 네? 427이닝. 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 안 하죠.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감독이 아마 잘릴 겁니다. 속상한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427이닝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4일 연속 등판한 경우도 있었어요. 4일 연속. 네. 그것도 이제 83년 8월 4일 가장 이 선수들이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할 8월 4일에 네. 어떤 시기로 등판했냐면은 첫 번째 경기에 올라서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 2이닝 마무리로 활약합니다. 네. 그 다음 날에 또 2.1이닝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날 또 나와가지고 완투승을 거둡니다. 무슨 최동원도 아니고 최동원은 최동원은 비할 바가 아닌데 왜냐하면은 최동원은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던졌으니까 단기전이었으니까 그렇고.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선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야구가 보통 3연전이잖아요. 네네.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최동원이나 선동열 등판한다라고 하면은, 네. 한 게임 지고 그 다음 게임 우리가 노려보자. 근데 장명부는 피하고 싶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장명부가 내일 등판한다 해가지고, 내일 게임 포기하고 2차전, 3연전에 2차전 준비하자고 했는데 딱 나가니까 그 다음날 장명부가 또 나오는 거죠.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었습니다. 재앙이네, 재앙. 네. 예. 근데 이 장명부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그 치밀하고 한 수 위에 이 선수였었냐 하면은, 네. 이제 이 장훈의 소개로 산미에 입단하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받고 일단은 구두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또 일본에 훈련팀표를 차렸어요. 네. 전지훈련 온 거죠. 네. 삼성이 쫓아갑니다. 삼성이 쫓아가가지고 배팅볼 투수로 훈련을 도와주겠다. 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성한테? 예. 그 배팅볼 투수로 삼성 훈련 기간 내내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산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무슨 일이냐, 당장 그만둬라. 라고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명보는 그의 스타일대로 씩 웃으면서 그냥 간단찮게 아직 우리 계약한 거 아니다. 사인 안 했다. 내가 배팅볼 투수 하든 말든 너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서는 삼성에서 배팅볼 투수를 했는데 왜 배팅볼 투수를 했는지가 그 다음에 극명하게 나타나죠. 83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습니다. 삼성을 알기 위해서. 예. 와. 대표적인 예로 이 삼성에 이제 83년에 장효주가 입단했거든요. 네. 장효주가 83년에 수위 타자였습니다. 예. 수위 타자에다가 최다 안타 출루율 1위에 올리면서 타격에서 4관왕 하면서 우리가 그때 유행했던 부채살 타법. 네. 장효주가 장명부에게 83년에 15타수 1안타. 장효조 선수는 사실은 백인천 이후에 그렇죠? 대표적인 교타자죠. 예, 수위타제 대명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에는 그때 이제 거포에 이만수가 있었고요. 네. 이 교타자로 장효주가 있었었죠. 근데 이 삼성의 소문은 일본에서도 났었기 때문에 이 장명부는 그들을 알기 위해서 이 배팅볼 투수를 자처하면서 장효조, 이만수 등을 파악을 했었던 거였죠. 네. 이것도 모르고 산미에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근데 이 같은 일이 83년 한국에 와가지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은 장명부가 이제 3매에 입단했습니다. 시즌 개막 전이에요. 자기도 이제 장명부도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 그래서 이제 3매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자, 상대팀 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려달라.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명부와 김일륜과 장명부, 예, 훌륭한 그런, 예, 프로야구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예, 엄청난 그 기여를 했었던 두 선수의 그 영과 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요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여기서 네.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끝난 줄, 예. 끝난 줄 알았네.